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응급의학과 최필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개정된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성인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성인 심폐소생술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현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심정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통계 기준 인구 10만 명당 64.7명인 33,034명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그리고 환경적 원인이 주된 이유로 추정됩니다. 비외상성 급성 심정지의 주요 발생 원인은 역시 심근경색, 부정맥과 같은 심인성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은 각각 9.2%와 6.3%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더욱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량한 예후에도 불구하고 재세동이 필요한 리듬의 경우 50% 가까운 생존율을 보인다는 것은 현장에서의 신속한 목격자 심폐소생술과 재세동의 중요성과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속한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일반인 CPR이 시행되었을 경우 미시행에 비해 생존율은 2.36배, 뇌기능 회복률은 3.16배에 증가한다는 통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높은 목격자 CPR 시행률을 가진 미국, 일본을 포함한 의료선진국의 통계에서도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각고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정체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심실세동 비율의 감소, 구급대 도착시간 단축의 한계, 목격자 CPR 시행률의 정체, 저조한 AED 사용, 고품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가슴 압박의 혈액학적 효율성 등이 있겠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급성 심정지는 가정과 같은 비공공성 장소에서 발생하여 생존을 개선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의 필수적인 행위의 연결고리인 생존사슬, 체인 오브 서바이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국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인 소아환자의 병원 밖, 병원 내 생존사슬을 각각 나누어 제시하였으나 202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통합하여 하나의 생존사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생존사슬의 마지막 사슬로 생존자 관리 및 회복 단계를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생존사슬은 심정지 발생 직후부터 사회복귀까지 심정지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생존사들이 제대로 작동하여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역사회, 교육기관, 의료기관, 그리고 시민 모두의 노력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심정지 생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1차 반응자의 AED 적용, 구급대원의 현장 처치 내용의 변경을 통해 괄목할 만한 생존율 향상을 보인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생존사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면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생존사슬입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생존사슬의 6단계에서 전문 소생술과 소생 후 치료를 통합하여 심정지 인지 및 구조 요청,
목격자 심폐소생술, 조기 제세동, 전문소생술과 소생후 치료, 그리고 재활 및 회복 단계의 5단계로 구성된 생존사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존사슬의 각 단계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생존사슬의 첫 단계는 심정지 인지와 구조 요청입니다. 심정지를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은 의식소실과 무호흡, 무맥박입니다. 하지만 의료인도 어려운 심정지의 인지를 일반 목격자가 신속히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심정지 환자에서 보이는 느리고 불규칙적이며 헐떡거리는 심정지 호흡이나 심정지와 동반될 수 있는 경련 등은 목격자가 심정지를 인지하고 구조 요청을 하는데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생존율과 좋은 신경학적 회복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을 막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서 심정지의 임상 증상에 대해 상세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구급 3당 요원은 심정지 여부를 정확히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신고자에게 하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병원 내 심정지에 대해서는 의식저하, 호흡수 및 심박수의 변화, 저혈압 등 심정지 조기경보 지표를 사용하고 전담 전문팀을 운영해 심정지를 예방, 대응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존사슬의 두 번째 단계는 목격자 심폐소생술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즉각적인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은 생존율 향상과 좋은 신경학적 예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생존율이 약 4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구급상황요원의 전화지도 심폐소생술과 홍보, 교육 등이 있겠습니다. 일반 목격자가 인공호흡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주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호흡을 제공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시행하는 가슴압박 소생술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다만 의료 종사자 및 인공호흡 의지가 있는 비의료 종사자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존사슬의 세 번째 단계는 제세동입니다. 일반인도 사용 가능한 AED 보급으로 제세동 시행률이 높아졌고 제세동까지의 시간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속한 제세동은 환자 소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세동이 지연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CPR이 없는 경우 1분 지연당 생존율이 분당 10에서 12% 감소하고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그나마 생존율이 분당 3에서 4%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신속한 CPR과 제세동이 생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림과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즉각적인 제세동만으로 정상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정기적 단계를 지나면 제세동만으로 소생하기 어려운 순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도 제세동 전 고품질 심폐소생술을 통해 관상동맥 관료를 회복시켜 제세동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이 시기마저 지난다면 제세동을 통한 소생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전문소생술과 소생후 치료입니다. 전문소생술에는 기본 소생술에 없는 주사로 확보와 약물 투여, 수동제세동과 전문기도 유지술이 포함됩니다. 소생후 치료에는 체온 조절, 생체의 징후 안정화와 같은 집중치료와 심정지 원인 진단과 이에 대한 치료, 신경학적 예후를 판단하는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병원 밖 심정지에 대해 현장 구급대원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 지도를 받아 전문 소생술에 포함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환자 생존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현장 전문 소생술을 시행했을 경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소생술을 지속하는 것이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하며 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에 비해 생존율이 높다는 보고도 있으나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해당 지역의 의료체계 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침에서는 6분간의 현장 심폐소생술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존 사슬의 마지막 단계는 재활과 회복입니다. 심정지 생존자 중 절반 이상에서 인지장애가, 그리고 3명 중 1명에서 불안, 우울 등의 정신신경학적 손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후유증 개선을 위한 심리인지 의학적 지원을 포함한 다학적 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신경학적 기능적 지표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응성 심정지 환자 중 30일 이상 생존자의 73%에서 이러한 후유증을 경험하지만 체계적인 의학적 추적 관리와 사회, 가족의 지원을 통해 직장 및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존사슬 각 단계를 병원 밖 심정지에 대한 소생술 기법 측면에서 나누어 본다면 심정지 인지 및 신고, 목격자 심폐소생술, 자동 제세동 등 앞에 3단계는 기본 심폐소생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소생술 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기본 소생술과 전문 소생술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 기본 소생술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인과 의료인을 나누어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심폐소생술 시작 전 심정지를 인지하는 단계에서 맥박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의 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소생술의 시작은 현장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다면 환자에게 즉시 접근하여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물어봄으로써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를 의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아직 119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최우선으로 직접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받은 구급요원은 신고자에게 자동제세동기 확보와 적용,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119 신고 시 발생 장소, 발생 상황, 그리고 환자 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로 신고했다면 스피커 기능을 켠 후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해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급요원의 심폐소생술 지도를 통해 심정지를 신속히 판단하고 전화로 목격자의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적용을 독려함으로써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호흡과 맥박 확인입니다. 반응을 확인하면서 호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 확인 후 반응이 없을 시 즉시 119 신고 및 AED 요청을 함으로써 호흡 확인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인의 경우 119 신고 후 정상적인 호흡과 맥박 유무를 10초 이내에 확인합니다. 반응은 없으나 정상 호흡이 있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한쪽 팔은 바닥에 대고 반대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회복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회복 자세는 기도가 막히거나 이물질이 흡입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를 취해 가슴이 눌려 호흡이 오히려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맥박은 있으나 정상 호흡이 없는 경우 6초에 한 번 호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흉부 상승을 통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정지와 심정지 의심 환자 모두에서 오피오이드 과용이 의심되는 경우 날록성과 같은 기량제를 투여하도록 의료인을 위한 성인 기본소생술 알고리즘에 명시된 것은 추가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의식이 없고 효과적 환기가 이루어지는 정상 호흡이 없다면 일단 심정지로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인의 경우 가슴 압박 전 경동맥에서 약 10초 이내로 맥박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이 과정 없이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조차도 맥박 유무를 촉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가슴 압박 지연을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정지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 중 대표적인 것이 심정지 호흡입니다. 이러한 호흡은 심정지 촉이 약 40에서 60% 정도에서 나타나는데 효과적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헐떡거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심정지 호흡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심폐소생술이 지연된다면 환자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입니다. 2010년부터 심폐소생술 순서가 기도개방, 환기, 가슴 압박에서 가슴 압박, 기도개방, 환기의 순서로 변경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첫 가슴 압박까지의 시간이 약 18초가량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가슴 압박의 지연이 관상동맥의 관류 압력을 낮추고 제세동의 효과를 떨어뜨려 생존율 저하를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만큼 신속한 가슴 압박의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익수 환자의 심정지에서는 인공호흡의 중요성이 큰 만큼 교육을 받은 1차 반응자나 의료 종사자는 기도개방, 환기, 가슴 압박 순서로 소생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일관성과 간결성을 위해 일반인은 가슴 압박부터 시작하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공호흡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꺼리는 상황에서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이라도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는 가슴 압박 소생술과 표준 심폐소생술 간의 전체 생존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적절한 인공호흡은 환자 예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19 구급대원 등 응급의료 종사자와 CPR 교육을 받은 일반인에게서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시행하는 표준 심폐소생술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인공호흡에 자신이 없는 경우 가슴 압박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라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화, 익수, 약물 중독, 심정지 후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경우 인공호흡이 제공되는 표준 심폐소생술이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슴 압박 시 구조자는 환자의 몸통이 자신의 무릎 높이 정도에 오도록 위치하고 한 손바닥의 손꿈치를 가슴 정중앙, 즉 복장뼈 아래 2분의 1에 놓고 다른 손꿈치를 그 위에 포개어 두 손을 겹쳐 압박합니다. 안전하게 고품질 CPR이 가능하다면 발견된 장소에서 즉시 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슴 압박은 우세손을 흉골 위에 두고 시행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압박 지연 없이 환자를 단단한 바닥의 앙화 위로 눕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가 위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가능하면 앙화 위로 전환 후 CPR을 시행하지만 전환이 어려운 경우 보가의 상태를 유지한 채 CPR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위해서는 가능한 단단한 표면에서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이를 위해 환자를 침대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등의 행위로 가슴 압박이 중단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백보드 역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용해 볼 수 있겠으나 이때도 가슴 압박이 지연 또는 중단되고 IV 라인, 기관지 삭관 등이 빠지는 것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세동 시행 전후에도 가슴 압박의 중단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인은 맥박이나 심장 리듬 확인을 10초 이내에 수행해야 하고 맥박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가슴 압박을 재개해야 합니다.
또한 제세동 후에는 리듬 확인을 위해 CPR을 중단하지 말고 곧바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슴 압박이 다시 제세동이 필요한 리듬으로의 전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보다는 기존의 심방세동이나 문맥성 심실빈맥이 스스로 재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슴 압박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약 2분마다, 즉 30대2 기준으로 약 5주기 후 가슴 압박을 교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을 잠시 중단하여 이외의 인공호흡을 약 1초에 걸쳐 제공하고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전체 심정지 소생 시간 중 실제로 가슴 압박이 시행된 시간의 비율을 가슴 압박 분율이라고 하는데 최소 6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슴 압박 분율이 높을수록 심장과 내로의 혈류가 더 잘 유지될 수 있어 가능하다면 80%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침습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문 소생술 환경이 아니라면 CPR 중 맥박 확인의 유용성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식회복, 정상적 호흡 등의 명백한 순환회복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맥박 확인을 통해 순환회복을 판단하고 가슴 압박의 중단 지연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인 심정지 환자에서 가슴 압박을 시행할 때에는 최소 5cm 깊이로 하되 가슴 압박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6cm를 초과하는 과도한 압박은 피해야 합니다.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압박 사이에는 가슴에 체중을 실지 말고 완전한 흉부 위안을 통해 심장으로의 혈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슴 압박 시간과 이완 시간을 거의 같도록 시행하여 심폐소생술 동작 분율을 약 50%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가슴 압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으로 압박 깊이와 속도를 알려주는 시청각 피드백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의 두 번째 단계인 A, 즉 기도개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경부 손상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 의료인 및 훈련된 일반 구조자는 머리 젖히기, 턱 들어올리기 기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식이 없고 기침반사나 구역반사가 없는 심정지 환자에서는 인공호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입인두 기도 또는 코인두 기도와 같은 기도보조기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저두개골 골절이 의심되거나 있는 경우 또는 중증 응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코인두 기도보다 입인두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한편 과거 심정지 환자에서 인공호흡 제공 시 위 내용물의 역류와 흡입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했던 윤상연골 압박은 기도 확보와 환기를 방해하고 흡입 예방 효과도 확실하지 않다는 근거가 제시되어 더 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머리와 목 외상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는 훈련된 구조자가 턱 밀기 기법으로 기도를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방법으로도 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머리 젖히기, 턱 들어올리기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구조자는 경성, 경추 보호대 등 척추 고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기도 개방과 환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기도 개방에 도움을 주는 기도 보조기를 보여줍니다. 완전 무의식이 아니고 기침이나 구역 반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오른쪽에 코 인두 기도를, 두개조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왼쪽에 입 인두 기도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두경부 손상 환자에서 턱 밀어 올리기로 기도 확보에 실패했을 경우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법으로 기도 개방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는 경추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척추 고정 장치를 적용하는 것보다 먼저 구조자의 손으로 척추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는 척추 고정 장치의 적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기입니다. 전문 기도가 없는 심정지 환자에서는 구강대 구강, 구강대 마스크 또는 백마스크 환기를 통해 호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기 시에는 가슴이 눈에 띄게 상승할 정도의 1회 호흡량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며 각 호흡은 약 1초에 걸쳐 시행합니다. 백마스크 환기는 2인 구조자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권장되며 한 명은 양손으로 기도 개방 및 마스크 밀착을 유지하고 다른 한 명은 백을 압박하여 환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호흡 제공 시 저환기와 과환기 둘 모두 피해야 합니다. 저환기는 저산소증을 야기하며 과환기는 폐의 과도한 팽창과 흉곽내압 상승으로 가슴 압박과 제세동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구강, 즉 입을 이용한 인공호흡의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 인공호흡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 기법으로 기도를 개방 후 코를 막고 입으로 불어넣어 환기를 시도합니다. 백마스크 인공호흡을 능숙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으며 경험을 갖춘 2인 이상의 구조자가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도를 개방하고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킨 뒤 약 2리터 백의 3분의 1 정도를 1초에 걸쳐 짭니다. 이때 가슴이 상승하는지 관찰하며 약 500에서 600ml의 환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문 기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하여 시행하며 가능하면 산소 농도 40% 이상, 최소 분당 10에서 12리터의 산소를 함께 투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문 기도 삽입 전까지는 모든 구조자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 밖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술과 이와 동반될 수 있는 공기의 흐름에 의존하여 수동적 산소 공급 또는 양압산소 공급으로 환기를 시도하려는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기도가 없는 심정지 환자에서 전문기도기가 확보된 경우처럼 가슴 압박과 상관없이 비동기적 환기와 연속적 가슴 압박을 적용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역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제세동은 심정지 초기에 환자를 소생시키고 양호한 신경학적 생존을 가능케 해주는 매우 중요한 처치입니다. 심정지 발생 후 1분 이내에 제세동을 시행하면 생존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세동이 지연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5분 후에는 약 50%, 7분 후에는 30%, 9에서 11분 후에는 10%, 12분이 지나면 약 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제세동기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세동 패드는 전해 위치법과 전후 위치법으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전해 위치법은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앙 겨드랑이선 부위에 부착하고, 전후 위치법은 가슴의 앞뒤에 각각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성인 심정지 환자에서는 직경 8cm 이상의 패드 또는 패들 전극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브래지어를 착용한 여성의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패드 부착이 가능하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제세동 시행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자동 제세동기의 작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원을 켜고 가슴을 노출하여 패드를 부착하고 리듬 분석을 기다립니다. 이때 환자에게 손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제세동기에서 충전이 필요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주위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충전 완료 후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이후 즉시 30대 이의 CPR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리듬 분석 후 제세동 시행까지의 짧은 제세동기 충전 기간에도 가슴 압박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세동이 적용될 때까지 CPR을 계속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은 심정지의 경우에는 제세동기를 가져오고 준비하는 동안의 짧은 시간에도 CPR을 시행하는 것이 제세동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격대학과나 감시 중에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이 확인된 경우 제세동기가 이미 부착되어 있거나 즉시 사용 가능하다면 가슴 압박 시행보다는 즉각적인 제세동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음은 성인 환자의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중증 기도폐쇄 증상 유무에 따라 초기 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증 기도폐쇄의 징후가 없는 경우 환자가 스스로 이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침을 유도해 볼 수 있으나 목을 움켜쥐는 행동, 말하지 못함, 기침이 약하거나 거의 없음, 숨을 들이쉴 때 천명이 들리거나 소리가 전혀 나지 않음, 입술이나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발생 등의 중증 기도폐쇄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응급 대응 체계를 활성화해야 하고 등 두드리기와 후복부 밀어 올리기 5회를 반복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치는 이물질이 배출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시행합니다. 이 그림은 중증 기도폐쇄에서 등 두드리기 5회와 후복부 밀어올리기 5회를 반복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물질이 배출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처치입니다. 등 두드리기 5회와 후복부 밀어올리기 5회를 반복했음에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즉시 가슴 압박부터 CPR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응급 대응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119에 응급 구조를 즉시 요청합니다. CPR 중 인공호흡을 위해 기도를 열 때 눈에 보이는 이물만 제거합니다. 맹목적인 손가락 훑어내기는 이물질을 더 밀어넣어 기도폐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시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이물질은 매우 미끄러울 수 있어 마질, 겸자 등을 이용해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부를 감쌀 수 없거나 임신 후기의 환자에서는 두드리기 5회 후 가슴 밀어 올리기를 5회 이물질이 배출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흡입식 기도 이물질 제거 장치는 그 효과와 손상 등에 대한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현재 권장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표는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에 대한 알고리즘으로 앞에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다음은 성인의 전문 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 소생술 초기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알고리즘에서 볼 수 있듯 심정지 리듬이 제세동이 필요한 무맥성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인지 아니면 제세동이 필요 없는 무수축 또는 무맥성 전기활동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인 심정지에서
심전도 분석 결과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이 확인되면 즉시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양방향 파형 제세동기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보통 120에서 200줄 사이의 에너지로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제조사 권고가 불분명하면 200줄의 에너지로 제세동을 시행하면 됩니다. 반면 일방향 파형 제세동기는 더 높은 에너지인 360줄로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제세동 직후에는 리듬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2분간 CPR을 시행합니다. CPR 중 약물 투여를 위한 정맥류를 우선 확보하고 실패 시 본래 주사를 시도합니다. 에피네프린은 1mg 블루스를 투여 후 약 20cc 정도의 생리식염수로 프로싱하며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자발순환 회복 또는 전문 소생술 종료까지 반복 투여합니다. 2분 후에 리듬을 재평가하여 충격 필요 리듬이 지속되면 첫 공고량과 같거나 더 높은 에너지로 두 번째 제세동을 시행하고 즉시 다시 2분간 심폐소생술을 지속합니다. 기도관리는 고품질 CPR과 적절한 에피네프린 투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문 기도 삽관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삽관 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호흡을 위한 가슴 압박 중단을 하지 않고 6초에 1회 환기합니다. 기관 내 삽관 시 ETCO2 모니터링을 적용하여 CPR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순환 회복 여부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삽관이 어렵거나 실패한 경우에는 백마스크 환기를 시행하고 압박과 호흡 비율을 30대 2로 유지하며 소생술을 지속합니다. 두 차례 제세동 이후에도 충격 필요 리듬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항부정맥제 투여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 제세동은 첫 공고량과 같거나 더 높은 에너지로 시행하고 이후 즉시 2분간 CPR을 지속합니다. CPR 중 아미오달론 또는 리도케인을 투여합니다. 이후에도 충격 필요 리듬이 지속되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항부정맥제는 초기 용량의 절반을 1회 추가 투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에너지로 제세동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충격 불필요 리듬입니다. 만약 심전도에서 무수층이나 무맥성 전기활동과 같은 제세동이 불필요한 리듬이 확인되면 즉시 가슴 압박 CPR을 시작합니다. 가능한 빠르게 정맥류를 확보하고 실패시 본래 주사를 시도합니다. 에피네프린 1mg을 정맥 블루스 투여한 뒤 생리식염수로 프러싱하여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자발순환 회복 또는 전문 소생술 종료까지 반복 투여합니다. 2분간 CPR을 시행한 후 리듬을 재평가하며 제세동 불필요 리듬이 지속된다면 다시 2분간 CPR을 계속합니다. 역시 전문 기도삭관 후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하지 않고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ETCO2 모니터링을 통해 CPR의 질과 순환 회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정지 리듬과 상관없이 심폐소생술 전 과정을 통해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교정 가능한 심정지의 원인을 찾아 교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인 파악을 위해 초음파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정지가 발생한 시점부터 가슴 압박이 시작되기 전까지, 즉 전혀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노플로 타임이 짧고 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가역적 원인이 의심되는 불응성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는 조건이 허락한다면 이 CPR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심정지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 약물입니다. 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제로 관상동맥 관류압과 뇌 관리압을 증가시켜 CPR 중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현재까지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근거 있는 유일한 혈관 수축제로 알려져 있으며 병원 밖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피네프린은 심정지 리듬과 관계없이 모든 심정지 환자에서 투여가 권고됩니다. 다만 투여 시기는 리듬에 따라 다른데 제세동이 불필요한 리듬인 무수축, 무맥성 정기활동에서는 즉시 투여하고 제세동이 필요한 리듬인 심실세동이나 무맥성 심실빈맥에서는 제세동을 우선 시행한 후에 신속히 투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심정지 치료에 사용되는 항부정맥제입니다. 아미우달론은 나트륨, 칼륨, 칼슘 통로를 차단하고 알파,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 효과를 가지는 항부정맥제입니다.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혈관 수축제에 반응하지 않는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빈맥에서 사용됩니다. 리도카인보다 자발적 순환 회복률이 높고 위약에 비해 생존 입원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용량은 첫 투여 시 300mg을 정맥 또는 골래 주사로 투여하고 필요시 150mg을 추가 투여합니다. 리도카인 역시 불운성 심실세동과 무맥성 심실빈맥에서 아미우달론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용량은 kg당 1에서 1.5mg을 정맥 또는 골래 주사 투여하며 이후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kg당 0.5에서 0.75mg을 추가 투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도카인의 최대 총 용량은 kg당 3mg입니다. 다음은 전문 소생술에서의 제세동입니다. 기본 심폐소생술에서는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지만 전문 소생술에서는 수동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제세동의 성공은 전기 충격 후 최소 5초 이상 충격 필요 리듬이 소실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제세동기의 종류는 넓게 일방향 파형과 양방향 파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 양방향 파형이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파형은 더 낮은 에너지로도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세동이 가능합니다. 수동 제세동기의 효과적인 제세동을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자가 부착식 패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패드는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기 아크, 피부 화상, 화재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번 부착하면 심전도 분석, 제세동, 동기 심율동 전환, 심조율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패드를 사용하면 패드 사용 시에 필요한 전도젤 도포나 위치 재조정, 약 10에서 12kg 정도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제세동을 위해서는 저항을 최소화하고 신군으로 전달되는 전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전극을 부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위치는 자동 제세동기와 동일합니다. 양방향 파형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두 전극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므로 전극 위치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 제세동이 지연되거나 가슴 압박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세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세동 전후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을 10초 이내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후기반에 시행하여 저항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편 2중 연속 제세동은 반복적인 제세동에도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심실세동이나 무맥성 심실빈맥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일상적으로 권고되지는 않으며 3회 이상 제세동 후에도 리듬이 지속될 때 경험 많은 의사의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벡터 변환 제세동과 2중 연속 제세동의
패드 부착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기도 유지술입니다. 전문 기도기에는 성문상 기도기와 기관 내 삭관이 있습니다. 성문상 기도기에는 후드 마스크 기도기, 아이겔, 후드 튜브 등이 있으며 보다 확실한 기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기관 내 삭관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문 기도기가 삽입된 후에는 이미 알고 있듯이 가슴 압박을 중단하지 않고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지속하며 인공호흡은 6초마다 1회씩, 즉 분당 10회의 속도로 제공하면 됩니다. 다음은 소생후 치료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생후 치료는 초기 안정화 단계와 지속 치료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안정화는 자발순환 직후 시행하며 기도 확보와 산소화, 환기 유지, 적절한 혈압과 관료암 유지, 11리드, 심전도 검사 및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여부 평가, 필요시 즉각적인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을 포함합니다. 또한 저산소증과 과산소증을 피하고 혈당과 전해질 이상을 교정하며 원인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단계입니다. 지속치료 단계는 주로 중환자실에서 시행되며 체온 조절, 혈액학적 안정 유지, 적절한 진정 및 경련 조절, 신경학적 예후평가, 다장기 기능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포함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지 후 재활 및 회복 단계입니다. 생존 사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사회 복귀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